이렇게 19세기 후반에 이 사탕무가 유럽 근대 국가의 국책 사업으로 아주 번성하고 새로운 신성장 산업이 되다 보니까 이거를 동아시아에도 사탕무를 재배하는 것을 시도했습니다. 중국의 만주라든지 아니면 조선의 평안도, 황해도 1920년대죠. 조선에서는. 아니면 일본의 홋카이도에서 사탕무 재배가 시도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조선에서는 1920년대 사탕무 경작을 시도했지만 결과적으로 얘기를 하면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냐? 이거는 제가 유럽에서 사탕무가 1.1%대에서 어떻게 해서 17, 18%대까지 올라갔는가 하는 것들은 정부가 재배 장려금을 준다든지 수출 보조금을 준다든지 연구 개발비를 농민한테도 주고 그다음에 과학자들한테도 주고 연구소에도 주고 막 이런 노력하에 만들어진 건데 식민지 조선에 이 사탕무를 재배하는 농민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없었어요. 그 혜택은 어디에 갔냐? 이 사탕무 경작을 하는 것들은 그 당시에 일본의 제당 회사인 대일본 제당 회사라고 하는 이 제당 회사가 사탕무 재배 지역을 황해도, 평안도 하고 거기에 대일본 제당 공장을 세웠는데 이 공장에게만 유리하게끔 거기다 뭐 철도를 세운다든지 보조금을 준다든지 했지만 정작 농민들한테는 농민들이 처음부터 하루아침에 사탕무가 함당률이 높은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일본의 조선 총독부, 일제 조선 총독부나 대일본 제당 같은 경우는 사탕무 종자, 유럽에 있는 종자를 그대로 조선에다 갖다 심으면 똑같이 유럽과 똑같이 15%, 17% 이렇게 나올 거라고 착각을 했던 거죠. 그건 전혀 오판이었죠. 결과적으로 1920년대 조선에서의 그 사탕무 경작은 실패하게 됐습니다. 유럽 각국에서는 재배 장려금이나 수출 보조금이나 연구 개발비나 이런 것들이 농민들이 사탕무를 어떻게 해야 잘 관리해서 함당률을 높일까? 과학자나 농민들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그다음에 동기부여를 하는 것들이 계속 됐다면 식민지적 농업 경영이라는 건 뭐냐 하면 조선 총독부가 조선의 사탕무를 재배하는 것들은 조선의 농민들에게 어떤 뭐 장려금을 많이 주고 함당률이 높으면은 뭐 얼마를 준다고 뭐 경쟁을 한다든지 이러지를 않고 어떤 거였냐? 유럽의 유일한 혜택으로 치면은 종자대를 면제해 주는 거예요. 사탕무 종자를 다 유럽에서 사가지고 왔는데 그 당시에 독일이 가장 이거에 선구적이어서 독일에서 사가지고 온 사탕무 씨앗을 심으면 씨앗 값은 무료지만 그거의 농사를 1년 지었을 때 망쳤을 때 함당률이 낮다든지 아니면 장마가 많이 졌다든지 아니면 뭐 이런저런 이유로 수확량이 적었을 때 조선 총독부가 그거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었던 거죠. 사탕무를 재배하면 재배할수록 손해보는 거에 대해서 만회하는 것들이 조선 총독부가 없었기 때문에 농민들로서는 사탕무를 경작을 하면 내가 올해 농사를 망치는구나 그러면서 처음에 1, 2년 심어보고 점차 이 사탕무 재배를 기피하고 도망가고 사탕무를 심으라고 강제하고 이런 쫓고 쫓기는 싸움들이 1920년대 되다가 결국 1929년 대공황으로 완전히 사탕무 재배를 실패하게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탕무는 사탕무라는 작물만 심으면 거기에서 설탕이 쑥쑥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낮은 함당률을 어떻게 높은 함당률로 높일 수 있는가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연구 개발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장려라든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년, 10년, 20년 동안 계속해서 그거에 대한 서포트가 있어야지 가능한 것들이 이 사탕무 재배였는데 식민지 농업 경영이라는 거는 조선 총독부가 조선 농민에게 그런 인센티브는 전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실패로 돌아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 1961년 5.16 쿠데타 이후에도 제주도 지역에서 자립을 하겠다. 그래서 쿠바 혁명이 있고 나서
이 사탕물을 제주도에 재배하는 거를 시도를 한 적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실패로 돌아갔어요. 왜? 그거를 사탕무 농업을 한다는 것들은 사탕무 농민에게 지속적으로 재배 장려금, 보조금, 연구 개발비 5년, 10년, 20년 정도를 지켜볼 수 있는 정부의 서포트가 없으면 이건 도저히 성립이 안 되는 농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거에 대한 이 사탕물을 수출하는 수출지가 바로 유럽에 가깝게 있었기 때문에 운송비가 적었던 거죠. 단가만이 아니라 단가가 그 사탕무 농사를 짓는 비용이 적게 들지라도 사탕수수는 재배해서 열대, 아열대 지역에서 이 유럽 지역으로 운송되는 운송비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했다면 유럽의 농업국가에서 생산된 사탕무 설탕은 영국으로 가는데 가장 최대 소비 시장인 영국으로 가는데 운송비가 아주 적게 들었기 때문에 경쟁력을 가질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진에 보면 사탕무 재배지가 그래서 왜 유럽과 미국 요 지역에만 분포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설탕 생산량이 급증을 하면서 이제 수출도 증가를 했지만 이건 유럽의 농업국가입니다. 유럽의 농업국가 입장에서는 생산량이 급증을 하면서 사탕무 설탕이든 사탕수수 설탕이든 소비량이 급증하게 됩니다. 그리고 과거 노예 플랜테이션에서 운송이 됐던 이 공급되었던 때보다 이 19세기, 20세기가 되면 소비량이 급증하게 됩니다. 생산량이 급증하고 공급량이 급증하면서 소비가 급증하고 각종 식재료에 설탕이 하고 이제 섞여서 조미료로 들어가고 이거는 바로 식품 산업화의 감초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이 시기에 식품 산업에서는 아주 기념비적인 것들을 하는 여러 가지 과학적 발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유가 있습니다. 이 우유 같은 경우는 무역품으로는 참 안 좋아요. 왜냐하면 쉽게 상하죠. 또 액상이죠. 그리고 어디에 뭐 담는 용기도 마땅치 않죠. 아주 나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1802년에 가루인, 분말로 만드는 그런 연구가 진행이 됐고요. 또 아니면 1856년에는 설탕과 해서 종류를 하는 연유로 만드는 거라든지 아니면 1867년에는 아기용으로 만드는 조제 분유가 여기저기서 물론 이건 하나의 발명가만이 아니라 여러 발명가들이 나왔습니다. 또 코코아 같은 경우도 코코아 분말에서 분말과 버터가 분리되고 코코아 버터에 설탕을 넣는 것들이 되면서 아예 1876년쯤 되면 설탕에 코코아 버터 분유 이렇게 합치면 바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초콜릿이 나오는 거죠. 이 결과 여러분들이 여행 갈 때 유럽이나 아니면 다른 나라를 여행 갈 때 흔히 가장 잘 소비하는 여러 가지 설탕 산업이 발달하게 됩니다. 각종 빵이라든지 쿠키라든지 과자라든지 뭐 마카롱이든 그런 것들은 과거에 있었던 전통에서 거기에 설탕이 들어가고 새로운 식재료들이 합쳐지면서 아주 꽃을 피우게 되는 거죠. 이 19세기 후반 20세기 초에 유럽 각국의 소비량이 급증을 하는 것들은 불만을 한쪽에서는 만들게 됩니다. 누가 불만을 가졌을까요? 영국 소비자들은 아주 좋죠. 거기는 일찌감치 자유무역을 했으니까 무관세로 들어오니까 누구나 다 설탕을 쉽게 먹을 수 있고 그랬는데 유럽에서는 사탕무 진흥 정책을 펴다 보니까 그 재원이 어디서 나오면 설탕 소비세나 관세 여기에서 된다고 그랬죠. 다시 말해서 사탕무 생산국인 소비자는 수출하는 영국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설탕을 구매해야 됐어요. 그래서 이 사탕무 생산국의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불만이고 내가 왜 이렇게 더 비싸게 먹어야 돼? 내가 사탕무를 재배해서 했는데도 난 가격이 너무 비싸게 먹어 하고 또 사탕무 생산국 정부는 정부대로 농민들한테 보조금을 주랴 뭐 기술 개발비를 주랴 하느라고 보조금 경쟁으로 재정 적자가 나게 됩니다. 결국 1902년이 되면 영국을 포함해서 사탕무 생산국이 전부 다 국제회의를 열어요. 나도 내릴 테니까 너도 내려라. 모두 다 보호관세를 내리자. 이제는
영국만이 아니라 유럽 전체가 다 설탕 자유무역 시장이 된 거죠. 흔히 유럽이나 이런 데 가면 야 우리 100년 된 가게야, 우리 한 100 몇십 년 된 가게야 보면 대체로 이 19세기 중반부터 이런 것들에 먼저 뛰어든 그런 가게들이 바로 이런 것들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런 사탕무의 화랑은 열대 사탕수수 플랜테이션의 위기를 가져옵니다. 열대 지역에서 사탕수수로 돈을 많이 벌었던 그런 지역. 물론 이게 열대 사탕수수 플랜테이션에 있는 노동자라든지 아니면 열대 지역 국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 지역은 이미 식민지가 됐던 거기 때문에 유럽 사탕무보다 싸고 우수하든지 더 싸게 만들어야 돼. 첫 번째 선택이죠. 두 번째 선택은 새로운 시장을 만들자. 꼭 유럽에만 파는 게 아니라 다른 시장에다 팔자. 아니면 세 번째로는 사탕수수는 더 이상 안 돼. 전망이 없어. 다른 작물로 바꾸자. 이런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첫 번째, 사탕무보다 싸고 우수하게 하기 위해서 공정을 기계화하고 임금을 더 낮추고 이러면서 또 새로운 시장을 가질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쿠바, 하와이, 그 다음에 자바입니다. 이 당시에 가장 큰 사탕수수 생산지였던 중남미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열대작물로 전환을 합니다. 아예 안 되겠어. 포기. 그리고는 커피로 전환을 하게 되고요. 쿠바나 하와이는 유럽인들이 이주를 많이 했던 미국에 수출하는 걸로 시장을 돌리고 그 다음에 생산성을 높이는 그런 기술을 개발을 합니다. 1959년 쿠바의 카스트로가 혁명을 일으켰을 당시에 쿠바와 미국의 관계에서 쿠바의 농장의 70%가 미국인 소유일 정도로 그런 것 정도로 쿠바지만 사실상 그 소유지는 미국인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쿠바나 하와이는 미국 시장을 대상으로 한다면 아시아의 자바, 이 인도네시아죠. 여기는 네덜란드 식민지였습니다. 여기는 어느 시장을 공략하냐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사탕수수의 이동 경로를 따라서 뉴기니에서부터 동남아시아, 페르시아, 지중해로 가는 이 루트에 원래 거기에 수천 년 전부터 토착화됐던 인도네시아 물론이지만 인도라든지 아니면 200년경부터 재배를 했던 중국 시장의 설탕을 판매하고자 노력을 합니다. 전통적인 사탕수수 재배지가 아닌데도 설탕 소비 지역으로 비교적 인도나 중국처럼 생활 필수품은 아니지만 일본 귀족의 사치품으로 사용됐던 게 일본입니다. 그래서 자바 공동체의 공동체적인 그런 노동력을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재당업 연구소를 만들어서 품질을 관리하고 생산 공정을 기계화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거는 원료 재배로서 사탕수수, 열대 사탕수수가 어떻게 대응을 하면서 기존의 아시아 재래당 시장에 공략을 하는가였다면 또 한편으로는 영국이나 프랑스의 자본이 아시아 재래당 시장을 공략하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이른바 홍콩 정제당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홍콩에 사업지를 뒀지만 그 자본은 영국 자본이었습니다. 영국이 1870년대 이후에 근본위제로 전환하면서 은 시세가 하락하자 은본위제였던 중국으로 자본 진출이 이루어집니다. 대표적인 제당 회사가 이화양행이라든지 태고양행입니다. 이 태고양행은 캐세이 퍼시픽이라고 하는 항공사도 가지고 있는 아주 글로벌 기업이기도 하죠. 이 두 회사들이 바로 제가 사탕수수나 사탕물을 한 거는 원작물에서 이거를 만들어서 원료당을 만드는 거였다면 이 원료당을 우리가 흔히 먹는 하얘지는 그런 정제하는 그런 거를 만드는 게 바로 이 정제당 사업입니다. 원래는 홍콩에 정제당 회사를 차릴 때 그 원료를 공급받으려는 거는 중국의 광둥이나 후젠 지역이었습니다. 이 광둥이나 후젠 지역은 아까 제가 뉴기니에서 갔던 때 주로
중국의 이 사탕수수를 재배하기에 적합한 지역이었던 광둥이나 후젠에서 주로 이 사탕수수를 재배하고 있었거든요. 문제는 전통적으로 중국에서 잘했던 이 사탕수수 재배가 그 자체로는 어느 정도 전근대적인 기준, 그러니까 이제 근대 산업혁명 이전의 기준으로는 생산성이 높았을지 모르지만 아예 이렇게 플랜테이션을 해가지고 뭐 재당업 연구소라든지 품질을 향상시킨다든지 이런 산업혁명과 해가지고 만드는 그런 플랜테이션 경영에 비해서는 품질이 나빴어요. 어떤 농가는 사탕수수 함당률이 높고 어떤 농가는 사탕수수 품질이 낮고 이래서 품질도 고르지 않고 재배량도 불확실하고 이랬지만 반면 자바 원료당은 이미 플랜테이션 경영으로 품질도 우위였을 뿐만 아니라 가격도 저렴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홍콩 정제당은 원료를 중국에서 이 자바당으로 바꾸게 됩니다. 중국 땅의 광동 지역이나 푸젠 지역은 사탕수수 지역이 모두 몰락을 하고 사탕수수 대신에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걸로 몰락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1900년대 무렵의 일입니다. 1890년에서 1900년대. 그래서 중국에서 사탕수수 재배 지역이 완전히 몰락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물론 이거는 중국만이 아니라 인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인도에서도 이 자바당이 들어오면서 인도는 아주 수천 년 전부터 이 사탕수수를 재배하고 있었지만 그 지역에서도 그거보다는 그냥 자바당을 수입해서 하는 게 더 단가도 더 싸고 더 좋다 이러면서 점차 그 기존에 있었던 재배 지역이 몰락하게 됩니다.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런 유럽의 정제당은 이와 함께 시장을 개척할 때 문명화 담론을 일포합니다. 어떤 얘기냐 하면요. 설탕을 보면 지금은 오히려 이런 재래당, 뭐 오키나와당, 그래서 원당이 뭐 여러 가지 뭐 미네랄도 많고 뭐도 많고 영양가도 많다 그러면서 많이 사오지만 이 당시에는 뭐라 그랬냐면 하얗고 뽀얗고 이런 거는 정제당은 문명화의 상징이고 깨끗하고 순수하고 하얗다. 그래서 이것들이 문명화된 것이다. 문명의 상징이다. 이 재래당, 다시 말해서 사탕수수 농장에서 과거 전통적인 제작 방법으로 했던 건 그 안에 사탕수수 껍질도 줄기도 들어갈 수 있고 그 흙도 좀 들어가서 시커먼 거고 그러면 흙을 먹냐? 그러면 안 되지. 안 좋은 거야. 더러운 거야. 비위생적이야. 위험해. 낙후된 거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재래당은 야만적인 거, 정제당은 문명화의 상징 이런 식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정제당을 하는 것들은 하루아침에 된 거는 아니고 이것도 서구의 산업혁명으로 해서 원심 분리기나 진공 탈수기와 같이 해서 그 기계화하면서 예전에 그 당밀이라고 그러죠. 당밀을 포함했던 게 표에 있을 텐데요. 제당 기술의 발전은 한밀당, 색깔이 짙으면 짙을수록 기술이 덜 발전된 것이고 하얗면 하얄수록 훨씬 더 순수한 설탕을 농축한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장점은 이 한밀당은 냄새도 나고 색깔도 있고 이 꿀과 마찬가지로 고유의 것들이 있는데 정제당이 될수록 다른 음식의 맛을 해치지 않으면서 단맛을 높여주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밀당은 좀 액상이었거든요. 그런데 정제당으로 될수록 이게 분말로 되기 때문에 무역상품으로 훨씬 더 유용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한밀당에서 정제당으로 이동하는 이 변화하는 과정은 제당 기술의 발전이자 또 한편으로는 전통당, 재래당의 몰락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산업화가 되는 과정이기도 하고 이거를 문명화되는 과정으로 포장을 하는 그런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유럽 각국이 농업공학 타겟책으로 유럽 상품 작물인 사탕무 재배를 장려했고 설탕 산업이 장려했고요. 그다음에 아시아 재래당 시장을 공략하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국에서 이러한 정제당이 한국에 어떻게 들어오게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